자, 지난 시간 6.25 전쟁의 이제 전개와 과정, 전개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와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떠한 상처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6.25 전쟁이 남긴 상처입니다. 인적 피해, 정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합니다. 이산가족, 아직까지도 이제 이산가족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좀 몇 분 살아계신데 아직까지도 북에 계신 가족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전쟁 고아도 많이 발생합니다. 뭐 또 여기에 또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먼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은요, 1949년 6월에 자익인사, 이제 사회주의 세력인 사람들과 이 사회주의 세력을 활동했던 사람들의 교화와 전향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 국민보도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전향시켜서 사회주의 버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바로 국민보도연맹인데요. 연맹원 규모가 약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이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회주의자들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국민보도연맹을 만들면서 이 지역별로 할당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권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확립된 사회가 아니니까 정부 저 위쪽에서 야 지역별로 국민보도연맹 몇 명 가입시켜 라고 하니까 각 지역들에서 이제 그냥 막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름 명단에 막 만들고 아니면 뭐 사인 좀 퍼주고 이름 사인하고 가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고 뭐 이렇게 가입했는데 그게 나중에 국민보도연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연맹원들 대거 학살해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 쪽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보도연맹인 사람들은 좌익 활동, 사회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이 남한 내에 있던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북한군과 호응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북한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대거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군경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주의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판도 없이 뭐 정당 절차 없이 처형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많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명을 좀 역사적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서 1948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오류고요. 1949년 6월 달에 만들어진 게 국민보도연맹입니다. 48년 일부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49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도 많이 있죠. 경남 거창, 영동의 노근리 등의 주민들을 이제 적대 세력, 사회주의 세력에 몰려서 이제 희생당한 사건들. 그래서 이제 민간인 학살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요것과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거창 학살은 1951년 2월 달에 국군이 700명이 넘는 주민의 집단, 경상도 격차에서 집단 학살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700명 넘는 집단 학살 희생자 중에 절반 이상이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 같은 경우는 1950년 7월 달에 전쟁 발발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미군도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죠.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무차별 살살해서 약 300명 가까이, 300여 명 정도를 살해한 사건이 바로 노근리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거창 학살이나 노근리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 국군과 미군 등을 통해서도 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정말 굳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피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잘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서 이제 북한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인민재판 형태로 민간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인민재판, 북한군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막 원래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 아니면은 뭐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인민재판이라는 게 이제 여론재판이잖아요. 근데 이미 처형하기로 결정해놓고서 그냥 막 선동해가지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또
북한 인민군이 처형한 사건이 바로 또 인민재판, 이런 사건들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고요. 또 물적 피해, 주택, 학교, 도로, 항만, 공장 등 당연히 대규모 폭격이 맞았으니까 그나마 일제 36년 치하에서 정말 있었던 것도 없는데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제조업 시설이 파괴되고 농토도 황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량,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죠. 자, 전쟁 이후 국내외 정세 변화를 살펴보면요. 남한부터 볼게요. 이런 이 6.25 전쟁 이후에요. 이제 이승만 정부와 북한의 김일성은요. 서로 이 전쟁 이후를, 이 전쟁의 오히려 이 6.25 전쟁은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도 이승만 정부가 반공주의를 앞세워서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이제 그전에도 반공을 내세워서 친일파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6.25 전쟁까지 겪고 나니까 아예 반공을 내세워서 자기의 정치적 세력들,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을 동원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 독재의 장기 집권을 이제 강화해 나가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나 사사 오입 개헌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개헌들을 통해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장기 집권의 밑바탕을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도 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요,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합니다. 그래서 8월 종파 사건, 이 앞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반대파가 김일성의 권력 독점 등을 비판을 하자 이제 이걸 빌미로 숙청했던 사건이 바로 1956년에 있었던 8월 종파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1956년 8월 달에 이제 북한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반대 세력이었던 이제 소련파, 연합파, 소련 출신들, 그리고 연합파는 아까 조선 독립동맹, 조선 의원군 출신들, 이 김일성 독재와 개인 숭배를 비판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김일성이 독재하고 있고 개인 숭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자, 이제 김일성 일파가 이제 이런 소련파, 연합파 같은 정적들,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중국과 소련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약간 멈추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이듬해에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적 세력들을 오히려 숙청하게 되어지고요. 또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 선생 같은 이런 세력들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부터 김일성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 세력으로는 훨씬 더 정치적 영향도 컸고, 대중의 신망이 두터웠던 무정, 김도, 박헌영 이런 선생님들, 김원봉 선생님들 이때 다 이렇게 처형해 버리고 김일성이 이제 독재의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6.25 전쟁 이후에 국제정사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국제정사 변화, 참 우리 때문에 덕분 나라 있죠. 옆에 있는 일본, 정말 우리나라 때문에 사는 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본 나라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이 그 정전협정 중에 막 방공포를 27,000명 막 석방시키고 그랬죠. 그때 미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들을 내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해 줄게 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때 전쟁 끝났죠. 그 53년 10월 달에 바로 이제 한미상호 전쟁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정전협정 맺은 1950년 7월 27일 이후에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내용을 좀 볼게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한 건데요.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당사국 한국과 미국이겠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미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서로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생각나나요? 조미수 통상조약 거중조정 생각나네요. 배신받았던. 제4조 대한민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평택에도 정말 제일 많이 있고, 송탄 쪽에 오산 공군장도 있고, 서울에 이제 용산에 있던 부대들이 다 평택 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아직도 근데 의정부, 동도권 이런 곳곳에 미군 기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이렇게 체결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국제사회의 위상이 증대됩니다.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도 많이 증대되어지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상대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3세계나 아니면 공산주의 진영에서 그래도 중국도 저렇게 미국과 싸우네라고 하면서 좀 위상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 전쟁 특수를 통한 일본의 경제 성장 및 자위대 조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특수, 정말 일본은 2차 대전 끝나면 거의 거지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일본, 이제 미국이나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한반도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군수 물품들이 생산하고 수입하고 사다가 이 전쟁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 전쟁 특수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걸 비밀은 이제 자위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평화헌법에서는요, 일본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 전쟁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다라는 평화헌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때 이제 6.25전쟁을 계기로 해서 경찰 예비대라는 거. 경찰 예비대에서 경찰인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6.25동을 거치면서 이제 자위대로 개편되거든요. 근데 거의 자위대, 그러니까 자위군은 일본은 아직 정식으로 자위군,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인데, 그러니까 정식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군사력은 세계의 거의 탑 5권, 군사력 비교한 거 보면 627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군대도 아닌 것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게 됐죠. 그렇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가 물러나겠지만, 아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 자위군으로 재편해서, 뭔가 적극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었죠. 헌법을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또 일본이 언제 또 이렇게 헌법을 고쳐가지고, 정식 군대로 복귀하려고 할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됩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전쟁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서 가족 해체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고요.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요.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의해서 가정 형편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희생당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여성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 거야. 이제 남편이 죽고 전사를 당하거나 아무튼 이제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사회를 많이 진출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군을 통해서 서구의 대중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또 나일론, 합성섬유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이제 의복, 옷들의 색상도 다양해지고 형태도 다양화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갖고 온 그런 사회 변동 현상이었던 거죠.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좀 보면요. 자, 재정 확보.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 전전 시간에 했었죠. 귀속재산과 미국의 원조물자를 민간에 미각해서 그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귀속재산 적산 같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마련해서 사회복구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산업시설 복구에 활용하고, 그러는데, 얘기했죠. 귀속재산을 이렇게, 일본 민간 기업들에 파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게 되게 워낙에 헐값에 팔렸고, 여러 가지 금융특혜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은 거의 무상에 가깝게 기업들이 이렇게 귀속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혜 문제들. 아무래도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뒷구멍으로 정치인들한테 또 정치자금을 주고 이러면서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는 그러한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950년대를 많이 났었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어떠한 것들을 보냈냐면,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기계로 농사지금 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들이 많았어요. 농산물 중에 미국에 생산하고 남은 것들, 그래서 소비하고 남은 것들을 잉여 농산물을 한국에 보내줌으로써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윈윈하는 거죠. 미국은 잉여 생산물들 처리하고 한국은 부족한 식량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300산업과 같은 소비재 산업이 발달해요. 300산업, 숫자 300이 아니고 300. 세계의 하얀색 원료를 많은 그 원조 문자로 줘. 세계의 하얀색 원조문자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밀가루, 하얗죠.
설탕 하였죠. 면직물 하였죠. 이렇게 밀가루, 설탕, 면직물들을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를 또 기업들에게 불화해주면서 밀가루를 이렇게 하는 제분 산업, 그리고 설탕을 만드는 제당 산업, 그리고 면직물을 처리하는 면방치 산업, 이런 것들이 소비재 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삼백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고 우리는 요거를 바탕으로 좀 경제를 다시 먹살거리들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편은 부작용도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산 밀가루 이렇게 막 원조 물자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경제 의존도,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심화되어지는 문제도 생겨요.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1950년대 말부터는요, 미국도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요. 완전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원조를 줄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무상으로 원조해주던 걸 줄이고 경제 차관해줘요.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우리도 같이 휘청거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경제 의존도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충자금 좀 어렵죠. 대충 하는 자금이 아니고요. 또 미국은요,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를 주긴 하지만 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원조 물자를 주면서도 또 자신들의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를 주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원조 물자를 민간에 판단 말이에요. 민간에 뭐 팔겠죠. 팔면은 그 팔고선 그 돈 있죠. 그 돈을 대충자금이란 이름으로 쌓아놔요. 그럼 그 대충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충자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원조 물품이 어떠한 특정 회사와 공장에 이런 데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고선 대충자금이라는 걸로 쌓아둔 다음에 여기서 미국의 입김이 세겠죠.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한국군 유지비에 쓴다든지 경제 재건에 사용한다든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충자금의 상당 부분요, 다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흘러가게끔 미국은 설계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원조를 주고 원조 받은 걸 바탕으로 정부가 돈을 받으면은 그 돈으로 다시 미국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원조 물품을 바탕으로 또 이제 재벌이 형성되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미국 경제에 의존하면서 미가 면화학 가격이 폭락돼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 해볼까요? 북한은요, 자,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도움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다시 확립하는데요. 완벽하게 이제 개인 상급과 부분적인 사유제를 완벽하게 이제 아예 폐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유제를 완전히 이제 폐지시켜 버리고요. 모든 농지, 모든 땅들은 협동조합의 소유로 전환시킵니다. 협동조합,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하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을 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전개입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천리마가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농민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에 힘쓰자라고 하는 건 1956년부터 이제 추진된 노동 천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견설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자는 운동이죠. 그래서 뭐 새벽별 보고 일하러 나와서 새벽별 보고 들어가는 뭐 그런 운동들, 노동력 착취인가요? 자,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전쟁 준비 이러다 보니까, 중공업과 군수산업 육성에 치중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공업, 군수산업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산업을 발전시켜도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향상되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6.25 전쟁 이후에 어떤 피해의 모습을 남게 되었고,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독재 정권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